모두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구조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서방이 어떤 제재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국의 공장과 도로를 굴려온 조용한 공급선, 바로 이란이라는 이름의 할인 유전입니다. 왜 중동의 포화가 태평양 건너 중국의 경제를 정조준하게 된 걸까요? 2026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의 보험료가 치솟고 레이더를 끈 유령 선단의 항로가 끊기는 사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연 뒤에 감춰진 그 구조의 균열, 지금부터 추적합니다. 중동의 불길이 번질수록 긴장하는 건 산유국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그 절반 가까이를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 의존하는 나라. 지금 가장 창백한 얼굴을 한 곳은 워싱턴이 아니라 베이징입니다. 중국은 하루 원유 수입량의 절반 가까이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유조차 행렬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름의 출발점 상당수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폭 33km의 바늘구멍을 통과합니다. 해협 양쪽에 포대를 세운 이란이 기침만 해도 보험료가 뛰고, 보험료가 뛰면 유조선은 발길을 돌립니다. 물리적으로 한 척도 침몰하지 않았는데 비용만으로 항로를 틀어막는 구조입니다. 이란 정권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이 거세질수록 이란은 정면 충돌 대신 이 비용의 올가미를 조여옵니다. 대놓고 봉쇄했다고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해상수송을 마비시키는 이 전술을 전문가들은 가짜 봉쇄라 부릅니다. 포탄 한 발 쏘지 않고도 아시아행 에너지 동맥의 혈전을 만든 셈입니다. 문제는 이 혈전이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환자가 바로 중국이라는 점입니다.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경제, 부동산 침체로 골밭터진 지방 재정 위에 에너지 비용 급등이라는 열병까지 겹치면 체력이 버틸 수 있을까요? 워싱턴의 전략가들이 중동 지도를 펼쳐놓고 그린 선은 테헤란을 관통해 베이징의 심장부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 위에는 트럼프라는 이름의 설계자가 서 있습니다. 이란은 당장 내일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80여 년간 혁명체제를 유지해온 정권이고 중동에서 가장 두터운 민병대 네트워크를 거느린 군사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견고했던 껍데기에 동시다발로 금이 가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미국 주도의 군사적 압박이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권 안에 넣었습니다. 안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30%를 넘기며 히잡 시위 이후 누적된 민심 이반이 거리 곳곳에서 균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압과 내압이 동시에 압력솥의 뚜껑을 누르는 형국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붕괴 시나리오라는 단어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의 대상이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무너지기 전에 자신이 쥔 마지막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전면전은 자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테헤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이지 않는 봉쇄를 가동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단 한 척의 상선도 납포하지 않습니다. 대신 드론 위협과 소형 캐속정 접근, 기뢰부설 암시만으로 해상보험료를 3~4배 끌어올립니다. 기름값 자체보다 기름을 실어 나르는 비용이 폭등하는 구조, 이것이 가짜 봉쇄의 본질입니다. 효과는 진짜 봉쇄 못지 않습니다. 선주들은 보험료 폭탄을 피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택하고 운송기간은 열흘 이상 늘어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이면 갈 길을 강릉을 거쳐 돌아가는 셈입니다. 시간은 곧 돈이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원유 도입 가격에 얹힙니다. 이 영악한 전술이 트럼프가 설계한 더 거대한 판과 맞물리는 순간 조준점은 테헤란을 넘어 베이징으로 이동합니다. 중국의 에너지 전략에는 공식 장부에 잡히지 않는 뒷골목이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받는 나라에서 싼 값에 기름을 사들이는 그림자 무역입니다. 그 뒷골목의 양대 공급처가 바로 베네수엘라와 이란입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선명합니다. 막대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로 정상적인 국제시장에 기름을 내놓지 못하는 산유국입니다. 중국은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위성 추적 장치를 끄고 국적을 세탁한 유조선, 이른바 다크플릿을 띄워 이란산 원유를 국제시세보다 약 15% 할인된 가격에 들여왔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제재가 만들어낸 가격 왜곡을 역이용한 셈입니다. 베네수엘라도 같은 구조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도 미국의 제재에 묶여 기름을 팔 곳이 없었고 중국은 그 틈에 유일한 대량 구매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중국이 아니면 기름을 팔 데가 없으니 가격 협상력은 전적으로 베이징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쏠쏠했던 할인마트의 셔터가 동시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재강화하며 중국행 원유 수출선을 옥죄었고 이란은 군사적 위기 속에서 생산과 수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제재 우회 공급망의 두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 우연이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합니다. 할인마트가 문을 닫으면 정가를 치르고 기름을 사야 합니다. 그 정가의 무게가 중국 경제 어디를 짓누르는지 숫자가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에서 120달러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70달러대에서 오르내리던 가격입니다. 기름값만 뛴 게 아닙니다. 중동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LNG 현물 가격도 2배 가까이 뛰면서 난방과 발전을 가스에 의존하는 동아시아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건 체력이 약한 나라들입니다. 스리랑카는 2022년 외환위기 당시 주유소 앞에 수킬로미터짜리 차량 행렬이 늘어서고 학교 문이 닫혔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다시 폭등하면 그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공포가 남아시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도 외환 보유고와 에너지 수입 비용 사이에서 줄타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충격을 가장 크게 흡수해야 할 경제가 하필 지금 가장 아픈 상태라는 점입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디플레이션 늪에 빠진 중국 경제에 에너지 비용 급등은 최악의 타이밍에 날아든 청구서입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료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고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 이미 지갑을 닫은 14억 소비자는 더 움츠러듭니다. 디플레이션을 탈출하려면 돈을 풀어야 하는데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치고 들어오는 모순, 경기 부양도 긴축도 답이 아닌 사면초가입니다. 디플레이션과 에너지 인플레이션 사이에 끼인 중국 경제. 그런데 진짜 출혈은 가격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란을 관통하는 철로 위에서 중국의 화물 열차가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값은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비싸면 더 내고 사면 됩니다. 하지만 길이 끊기는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란은 단순한 산유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2013년부터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1대1로의 허리뼈입니다. 중국 서부에서 출발한 화물 열차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과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육상 실크로드, 그 한가운데 이란이 놓여 있습니다. 항만, 철도, 산업단지까지 중국 자본이 깊숙이 박혀있는 나라입니다. 이란 정권이 흔들리면 이 길 자체가 멈춥니다. 국경지대에 무장 세력이 발호하고 검문이 강화되고 통관이 끊기는 순간 육상 물류는 마비됩니다. 경부선 KTX가 끊겨 강원도 산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간도 비용도 비교할 수 없이 불어납니다. 우회로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쪽 노선, 파키스탄을 거치는 남쪽 노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경유선은 우크라이나 전쟁 제재 리스크에 묶여 있고 파키스탄 경유선은 발루치스탄 분리주의 세력의 공격에 수시로 노출됩니다. 어느 쪽도 이란만큼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1대1로는 시진핑의 정치적 유산이기도 합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 이 프로젝트가 이란이라는 허리뼈 하나의 균열로 주저앉는다면 경제적 손실을 넘어 체제의 서사가 흔들립니다. 왜 한나라의 모든 길을 걸었느냐는 질문 앞에서 시진핑이 내놓을 수 있는 답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중국도 이 약점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석유의 목줄을 잡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베이징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혀 다른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왜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닙니다. 안보 전략입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명확합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 70% 이상, 그 절반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해협 하나를 틀어주고 중국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을 깨달은 베이징의 해답은 단순하고 과격했습니다. 바로 석유가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일렉트로 스테이트 전략입니다. 공장은 석탄과 태양광 전기로, 도로는 전기차로, 난방은 히트펌프로, 에너지 공급원 자체를 중동에 유전해서 자국의 발전소와 배터리 공장으로 옮겨오겠다는 국가적 도박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 배터리의 75%를 생산하는 압도적 점유율을 구축한 배경에는 이 생존 본능이 깔려 있었습니다. 성과는 실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중국 내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채워졌고 석유 수요 증가세는 눈에 띄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만 더 버티면 석유 의존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질 수 있다는 계산이 베이징 안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사태가 그 10년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체질 전환이 완성되기 전에 구체제의 약점이 먼저 터진 것입니다. 전기차 공장을 돌리려면 당장 오늘의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의 상당 부분은 아직 화석연료에서 나옵니다. 미래의 해답이 현재의 위기를 막아주지 못하는 시간의 틈. 트럼프는 정확히 그 틈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중동의 포연이 거치는 날, 중국을 기다리는 건 더 차가운 압력입니다. 페르시아만에 전개된 미 항공모함 전단. 지금은 이란을 향하고 있지만 이 화력이 방향을 틀 때 정면에 서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현재 미국의 시선과 군사 자산은 중동에 묶여 있습니다. 공군 전력이 걸프 기지에 집중되고 해군이 페르시아만 순찰에 투입되는 동안 인도 태평양에는 상대적 공백이 생겼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감시가 느슨해지고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미 함정의 빈도가 줄어든 틈. 베이징에게 이 공백은 아프지만 숨은 쉬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화력을 대신 맞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 방패가 사라지면 상황이 뒤집힙니다. 이란이 약화되거나 전쟁이 마무리되는 순간 중동 임무에서 풀려난 항공모함, 전투기 편대, 핵잠수함이 고스란히 인도 태평양으로 돌아옵니다. 괌의 비행장이 다시 북적이고 일본 요코스카 기지의 함정수가 늘어나고 필리핀 북부의 신규 기지에 자산이 배치됩니다. 중국의 턱 밑에서 미국의 포위망이 다시 조여오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계산은 이랬을 겁니다.
미국이 중동에 발이 묶인 사이 전기차와 태양광으로 석유 의존을 끊고 군사적 공백을 틈타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전략적 기정사실화를 밀어붙인다. 하지만 이란 사태가 느린 소모전 대신 빠른 결착으로 흐르면 이 시간표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에너지 전환은 미완이고 미군은 예상보다 빨리 돌아오며 경제와 군사 두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트럼프가 짠판의 진짜 목적지는 어쩌면 테헤란이 아니라 처음부터 베이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름줄이 끊기고 길이 막히고 방패마저 사라진 중국. 이 연쇄 충격의 파장은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까지 밀려옵니다.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석유의 심장이 중동에서 미국 서반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었고 베네수엘라와 캐나다의 중진류까지 자기 블록 안에 묶었습니다. 동시에 에너지의 형태 자체가 석유에서 전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의 이동 위에서 중동 산유국의 목줄이 잡혀있던 중국은 갈수록 불리한 자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란 위기는 이 구조적 이동을 한꺼번에 가속시킨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한가운데 한국이 서 있습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 90% 이상, 수출 비중이 GDP의 40%를 넘는 나라, 유가가 뛰면 수입 비용이 치솟고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최대 수출 시장이 쪼그라듭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맞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이면에는 항상 틈이 있습니다. 석유에서 전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배터리 소재와 반도체 그리고 조선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고울의 싸움에 등이 터질 것인가 아니면 판이 바뀌는 틈에 올라탈 새로운 물결을 찾을 것인가. 결국 이 사태가 남기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한 곳에 모든 길을 건 나라는 그 길이 끊기는 순간 선택지를 잃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야말로 이 교훈을 가장 절실하게 새겨야 할 나라입니다. 다음 10년의 에너지 지도 위에서 우리는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